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왜곡 편파 막말 보도로 지탄을 받아온 TV조선을 조건부이긴 하지만 재승인했습니다. 기준 점수에 한참 미달하는 점수를 얻고도 말입니다. 부실 기업하면 대우조선, TV조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같은 계열사인 줄 알겠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것도 강제 압수수색이 아닌 특정 자료를 요구해받는 임의 제출 방식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이 없지요. 집주인은 쫓겨나고 빈집 지키는 집주인이 고용한 집사가 공권력을 상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네요. 노무현이 전직 대통령이 됐을 때 탈탈 털던 그때 기백 어디로 갔습니까, 검찰?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정치와 연계될 수 있는 고리를 원천 차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혁신안을 낸 건데요. 때를 같이 해서 삼성동 박근혜 자택 앞은 지지자들의 수가 크게 줄어 한산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가 철철 넘친다더니 쓰레기가 된 태극기만 넘쳐날 뿐입니다. 하여간 인풋 아웃풋이 확실한 보수입니다. 보수가 달리 보수겠습니까? 광고 들으시면 김용민의 뉴스 농장으로 이어갑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김용민의 뉴스 농장. 세월호 참사 발생 1073일 만에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수습자 9명의 수습일 텐데, 이를 위해서 정부가 선체 절단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신속한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오히려 선체를 절단하면 미수습자 수습이 어렵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박흥석 전 조사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세월호에 대해서 그런 절단은 매우 불가하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그 근거는 절단의 그 이유가 해수부는 미수습자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미수습자의 수습에 매우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수습자 수습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 이유는 지금 시데크를 절단을 하게 되는데 여객데크와 화물데크를 분리하게 되는데 오늘도 그 램프가 열리면서 그 상황이 간접적으로 비춰졌습니다만은
시데크 그 화물이 지금 굉장히 무분별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절단하는 순간 쏟아지면서 인명 피해라든가 또는 그 화물에 대한 저희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체가 지금 옆으로 누워 있는 상황에서 절단할 경우에 이제 화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지금 화물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엉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열리는 순간 쏟아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산소 절단이라는 아시겠지만 용접하는 방식으로 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강한 열을 동반하고 또 선체 좌연 쪽에는 내장물인 이 격벽이라든가 또는 내장품들 그리고 미수습자들의 유골이나 시편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섞여 있을 텐데요. 강한 열로 이걸 자르다 보면은 불필요하게 어쩔 수 없이 손상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수습자 유해에 대한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해수부가 말하는 방식의 미수습자의 수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러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자른다는 거는 결국에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받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미수습자 수습 못지않게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선체를 훼손하면서 정부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 인양 과정에서 램프를 떼어냈습니다. 램프, 즉 출입문도 침몰 원인을 밝힐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박종훈 상임위원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램프 부분의 이상도 사실 침몰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계속 전문가들은 지목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떼내게 되면은 하필이면 그 문이 지금 떼내게 되면 이제 그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지는 것이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떼내더라도 그 잠금장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진을 좀 촬영해 놔둬서 이후에 진상규명할 때 좀 증거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상하이 셀비지라는 인양업체 여러 가지로 못 믿었다는 우리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 상하이 셀비지라는 곳. 국민들이 이 어려운 업체 이름을 다 외우셨어요. 상하이 셀비지. 이 업체 선정 과정에는 문제 없습니까? 박특조 위원님? 절차상 하자를 따지려면 모든 정보가 이제 공개가 돼야 되는데, 형식적 절차만 가지고 보면은 좀 다툼의 여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 점수가 1등이 아니었다. 그런데 또 금액은 또 851억이니까 가장 싼 기업이었다. 금액으로는 1등이었고 기술로는 몇 등이었어요? 2등 정도였죠. 2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상하이 셀비지가 제시했던 거는 크레인으로 인양한다는 거였지 지금과 같은 이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제킹바지선이나 이런 반잠수선을 이용하는 거는 오히려 기술 점수 1등 기업이었지 않나요? 다른 기업에서 다른 기업에서 제시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겉으로는 통째로 그대로 인양한다. 손상 입히지 않고 그다음에 싸다. 요 두 가지가 이제 선정 이유 중에 핵심 사유였다고 보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구멍을 막 뚫죠. 그렇죠. 원래 자기가 제시했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또 하죠. 그러니까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이게 제대로 된 선정이었냐라고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이게 지연이 되고 방법 바꾸고 하면서 돈은 결국은 들 거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싸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은 4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 접하셨겠지만 세월호 선체의 모습은 처참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의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세월호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체를 절단하는 등 훼손이 가해지면 침몰 원인을 검증하는 데 지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한 한국잠수산업연구원 정용현 원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물 위로 들어 올려진 세월호 보셨죠? 네네네. 많이 녹슬고 좀 처참한 모습인데 상태는 어떻게 보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오랫동안 배를 이렇게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1인상인데
물론 보시기는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녹슬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철선이 배가 물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큰 고정된 산소량 가지고 가는데 일단은 물 밖으로 나오면 산화 현상이 급격히 이동합니다. 네네. 그래서 옆에 달린 현관 이동하는 사다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이제 녹수로 보이죠. 그러나 선체 인양에 필요한 선체 구조나 선체 이런 모양새를 볼 때는 저는 괜찮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면 객실부만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은 사고 원인이나 다른 문제점을 알아내는데 어렵게 되나요? 그런 부분이 이제 선체 구조를 변경시키기 때문에 이제 정밀하게 침몰 원인이 왜 침몰했는가.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은 평형수 관리 문제하고 그로 인한 객선의 구조 변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검증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온전한 상태보다는 좀 지장을 주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세월호를 조사할 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 등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결국 가해자, 범죄자, 해양수산부가 조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김성훈 전 조사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는 이미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사를 하는 주체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체위원회가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위원 선임도 안 됐고 이제 조사관 선임이라든지 이런 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 과정 그 사이에 공백기, 이 공백기에 대해서 이제 배가 완전히 육상에 거치되고 났을 때, 그러니까 이 선체 조사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저희가 어제 박주민 의원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 여권에서는 제가 구 여권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지금 여야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여 구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구 여권에서는 한 2명 정도밖에 아니고 구야권에서 추천 인사가 더 많다고 그러던데 선체 이 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추천 인사 문제가 아니고 국회 일정상 그러니까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월 28일부터 이제 임명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배는 4월 초면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해수부에서 선체 정리 용역을 들어가게 돼요.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걸 좀 늦게 들어가면 안 돼요, 해수부가? 그런데 이제 선체가 육상에 올라오게 되면 부식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부식이 빠르게 일어나요. 해수부 입장에서도, 그럼 국회가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물리적인 시간이 사실은, 위원회가 구성이 물리적으로 되려면 직원 채용도 해야 되고 예산 배정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아직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한다 그래도. 예상되기로는 한 달 이상 적어도 2달. 길게 걸리면 3달까지도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근데 선체 정리 용역은 해수부에서 계속 작업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할 수밖에 없군요. 해수부도. 할 수밖에 없고 그 공백기에 대한 어떤 조사의 문제라든지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보수 진영과 언론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끊임없이 경제의 논리, 돈의 논리, 이 잣들을 들이댔습니다. 피해자 수습과 선체 인양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국가의 가치가 무너졌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인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태인 소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서글픈 얘기죠. 사실은 아이들 목숨 그리고 이걸 조사를 잘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그걸 돈으로 따지는데 사실은 1,020억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돈 같지만 우리 정부가 하루에 쓰는 돈이 10분의 1입니다. 하루에? 우리 예산이 한 365조라고 치면 하루에 1조잖아요.
1,000억이면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부가 하루에 쓰는 돈의 10분의 1을 못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다른 업체하고 차이가 한 100억 정도 났어요. 네.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다른 업체만큼 들어갔다고 하는데 100억을 아끼기 위해서 이 공법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돈 문제를 가지고 이 세월호 인양 문제를 접근했다고 치죠. 다른 음모론 다 제끼고. 네. 그러면 그 때문에 우리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나 실제 경제적 비용이나 뭐 돈 얘기를 하니까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지불했던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상황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말한 게 떠올린 게 뭐냐면 이게 국가냐, 국가란 무엇인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가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민들 만나보면요, 해외에 있는 교민들이 충격을 굉장히 받았어요. 네. 우리도 받았지만 교민들 입장에서 모국에 대한 생각들이 항상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모국의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국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랬죠. 네.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비슷한 심정이었거든요. 그거보다 더한 것 같아요. 더 심하죠, 이거는. 네. 왜냐면 우리가 천천히 가라앉는 걸 봤으니까. 실시간으로 봐버렸거든요. 예, 근데 국가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거는 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겁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정책이 먹혀들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애국심이라는 것도 생기고. 세금도 내죠. 예, 세금도 낼 마음이 생기는 건데 지금 국가에 대한 신뢰가 제로가 된 상태인데. 그건 뭐 따질 수 없는 손실이에요, 사실. 예, 근데 이게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일어났죠. 메르스 사태. 예. 이 방역을 일개 병원한테 맡겨놓고 럴럴럴.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하고 메르스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걸 시장에 맡긴다. 민간에게 맡긴다라는 국가가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야, 5인 용해니가 극장에서 개봉을 한다고? 비급을 갖는 자, 누림을 평정할지니 화화공자라고 부르. 미친놈, 화화공자. 보자 하니까 내 X으로 보이나? 이상한 놈, 점령 혈객. 웃는 놈, 소소할배. 그말 땡겨! 즉시공. 숨 넘어가는 삐드립 혈투가 시작된다. 시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객자를 무슨 꿀 발라놨냐? 별 거지 같은 게 다 모여서 잔치라고 한다. 5인용의 극장판 삐드립 코믹 액션. 웃지마 이 만담강호 3월 22일 대개봉. 야, 근데 진짜 개봉하는 거야? 내가 이 플래시지를 먹고 만든 게 여기 있어요. 오인용!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세계의 양자토론, 문안토론. 네, 오늘도 문님과 안님 나오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분들 원래 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던 분들이죠. 제가 국민의당과 반드시 통합해서 야권 대통합, 야권 연정 기필코 이루겠습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김칫국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떡부터 줍니까? 이제 혹시 바뀐 거 아닌가요? 떡 줄 사람 생각 않고인데. 십새끼야! 우리 친구들은 다 알아들어. 그리고 문 대표님, 도대체 국민의당에서 누가 당신하고 연대한다는 겁니까? 우리 당의 당론은 문모닝,
문 애프터눈, 문 이브닝, 문 나잇 이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국민의당은 하루 종일 제 생각뿐입니다. 미움도 애정의 표시 아닌가요? 저는 미움은 없고 애정만 한가득으로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저와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재 개그 그만하십시오. 국민의당은 친문 패권주의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모이자면 모일 것 같습니까? 한 대표님, 언제까지 제3당에서 왕따나 당하고 계시겠습니까? 저와 손잡읍시다. 이번엔 제가 목도리를 감아드리겠습니다. 겨울이 다 지났는데 목도리는 무슨 목도리야? 그때 감아준 내 목도리나 내놓으십시오. 이 목도리 슈킹범.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대표님, 원하는 자리 말씀해 주십시오. 권력을 나누겠다. 이 진정성이 저한테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죠. 말 바꾸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대통령직을 원합니다. 한 대표님,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겁니다. 정치를 하셔야지. 이렇게 생떼를 쓰면 찌질해 보이는 것이죠. 뭐라고요? 찌질해 보이. 지금 문 대표님 호남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맨날 특전사 사진이나 들고 나와서는 전두환 찬양하니까 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처럼 셀프 빅엿을 먹는 불안한 지도자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 대표님, 지금 전두환 비하하는 겁니까? 딱 걸렸습니다. 그럼 전두환을 비하해야지 찬양합니까? 전두환하고 손잡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 민주진영의 적입니다. 호남의 적입니다. 야, 안쳤어? 너 이 새끼, 얘가 반문이어서 오냐 해주니까, 너 이 새끼 지금 날 욕하는 거야? 아이고, 이님. 이 등장하자마자 화부터 내시면 어떡합니까? 야, 똥보, 너 빠져있어. 안철수 이 새끼, 너 이 새끼 그 국보위 출신이 나를 깔아뭉개려고 그러는 거지, 이 새끼야? 우리 안 대표님, 곤란하게 되셨어요. 제가 쳐놓은 함정에 빠지셨네요. 야, 철수야, 언제까지 철수만 할 거니? 전진을 해야지, 이 새끼야. 그 만덕산 걔하고도 좀 잘 지내라고. 근데 제가 왜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가 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양보해야지, 대통령 후보를. 내가 서울시장도 양보하고 대통령도 양보했는데 뭘 또 양보합니까? 미쳤습니까? 야, 그 홍준표도 나하고 그 손잡을 마음이 있다고. 진정한 반문의 선두주자는 일당 제조기, 선거 승리의 마이다스의 손, 나한테 맡겨야지. 저는 반문이 아닙니다. 저는 미래입니다. 이 새끼 그 꼴값 떨기는 이 새끼야 그 반문도 아니고 반푼이라고 봐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자, 또 씹새끼야 이러려고요. 그럴 줄 알았지, 이 씨발놈아. 그만하시고요. 자, 이님 문제 내주시죠. 오늘의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TV조선이 하도 편파 방송을 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았다고 봐요. 문재인과는 고마운 방송인데 탈락 점수를 받은 거지. 근데 어찌 된 일일까? 방송이 허가 취소가 된 건 아니야. 어쨌든 간에 TV조선이 총 1000점에서 기준 점수인 2점수를 못 넘긴 건데, 종합편성 채널의 재승인 기준 점수는 몇 점일까? 즉, 커트라인은 얼마일까?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정답. 네, 문님 받았습니다. 정답은요? 이 정답은 18점. 사실 TV조선은 이 18점도 아깝습니다. 저래가지고 국민통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 방일영하고 박정희는 친구 사이였지요. 정답은 516점. 네,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선물 보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안토론 마칩니다.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죠.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 김태규 기자의 오빠도 보고 있다. 김태규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첫 소식. 신현희 강남구청장. 이 양반이 그 세월호 참사는 문재인 책임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비방의 글을 카톡으로 날린 모양이죠? 예. 며칠 전에 그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비방한 카톡이 이제 발견이 돼서. 네.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었고, 지금 선관위에서 이제 고발까지 이제 한 상태죠. 예. 그때 이제 뭐라고 그 해명을 했냐면, 하루에도 이제 몇 통씩 오는데, 그걸 이제 봤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내용도 보지 않고 공유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근데 다른 그 카톡방에서 또 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20여 차례 공유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공유를 했다. 뭐 이건 이제 개뻥인 거죠. 예, 뻥이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건데. 예. 오늘 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그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신현희 구청장이 529명이 활동하는 카톡 대화방에 지난 3일부터 매일 한두 건씩 야당 정치인과 헌재 탄핵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 24건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아주 대표적인 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절대적 자료,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는 글과 함께 TV조선에서 세월호와 뭐 문재인 전 대표의 관계,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한 동영상을 이제 같이 링크를 이제 걸어서 이제 공유를 한 건데요. 아니,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같아요. 아마 그 유병헌과 밥을 먹었다.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조윤재 서강대 교수라는 거죠. 조윤재 서강대 교수와 유병헌 씨가 닮아가지고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과 유병헌이 관계가 있다. 뭐 초반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조윤재 교수와 유병헌 회장을 이제 착각해가지고 나왔던 음모론 비슷한 거였는데. 아니, 그 주장대로라면은 이명박이가 유병헌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 사진도 있고요. 그러면 이명박 책임론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TV조선 동영상도 지금 삭제가 돼 있어요. 저작권 침해 신고로 지금 지워져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 제목만 이제 딱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 외에도 양산의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 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 아이고. 요건 이제 경남 양산에 있는 그 문 전 대표 자택 앞에서
구호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걸 촬영한 건데 이런 거라고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추미애, 우상호 대통령 살해 협박, 박근혜 목숨만은 살려주마, 막말 충격,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미쳤나? 라는 글과 그걸 이제 공유를 했는데 이거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 조사받고 이선 후퇴를 하면 시쳇말로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걸 이제 왜곡한 뉴스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한 게 카톡방에서 이제 무더기로 나온 것이고 그 전에 저희가 보도했던 그 노무현 뭐 문재인 빨갱이 뭐 이런 글은 펌글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밑에 뭐 그 출처가 나와 있고 근데 이거는 신현희 구청장이 자기가 쓴 글이에요. 이건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절대적 자료.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이거는 단순 펌이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직접 쓴 타이핑을 친 그런 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야말로 온 거 그냥 공유만 했다? 오지도 않고 했다? 소극적인 공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타도어의 총책이 잡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헌재 결정에 이제 불복을 선동하는 글들, 뭐 이런 것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삼천리 금수강산이 피로 물들일 것이다. 이런 구구 인사들의 글. 그리고 뭐 국군에 대하여 국기 수호 차원의 합헌적 출동을 요구하게 될 것. 이는 반역 세력의 진압 명령이다. 뭐 이렇게 헌재를 협박하거나 군사 쿠데타를 주장하는 구구 인사들의 글도 이제 다 공유를 했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걸 했다는 점에서 고의도 있고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문제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뭐 어떤 행위가 어떤 후보를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움직이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문재인 전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뭐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기소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법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장 정봉주 전 의원은 사실에 기반해서 이명박이 BBK와 연관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단 말이죠. 이 신현이는 살았죠. 거짓말을 해놓고 또 처벌을 안 받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 신현이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전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매우 지금 죄질이 나쁜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던 뭐 그런 차원에서라도 매우 엄벌을 해서 정말 실형을 선고하든지 아직 지금 기소 전이긴 하지만 정말로 엄단이 필요한 범죄인 것 같습니다. 이 선관위도 이거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또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고발을 했고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사건이 배당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됐다는 것은 검찰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뭐 경찰에 그냥 넘기거나 뭐 이러는데 검찰이 직접 하겠다는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좀 기소되고 재판까지 가는 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하여튼 뭐 그간 온갖 폐악질들을 적지 않게 했었고요. 심지어는 예비군 훈련장에 나타나서 정치 발언을 해가지고 행사 참석자에게 반발을 샀던 신현희 씨였는데 이번에 아주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동영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23일 어제 목요일이죠. 동영상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인양이 이루어지는 날을 고려해서 이제 하루를 이제 늦췄고요. 국민과 함께 정권 교체라는 이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세 편이에요, 총. 모두 함께 편, 재외 국민 편, 문재인 편, 이렇게 세 편인데, 출마 선언문이 이제 동일한데, 그것을 이제 각각의 어떤 주체를 좀 달리해서 이제 변주를 한 거고요. 재밌는 것은 이 출마 선언문에 담긴 메시지가 국민 공모를 통해서 작성한 거라는 거죠. 그 캠프에서 공식 그 홈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냐. 그래서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었고 그런 그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출마 선언문을 완성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3편의 동영상으로 이제 내놓은 건데 동영상의 연출은 그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 교수가 이제 맡았고요. 예. 음악 감독은 작곡가 김영석 씨가 맡았고요. 그래서 뭐 재외국민 편에는 그 외국에 있는 재외동포들이 한 명씩 출연을 해서 예. 그 출마 선언문에 한 소절씩을 이어가지고 다 이제 딱 이어 붙이는 그런 이제 편이었고 모두 함께는 국내에 있는 재외동포와 국내 국민들이 이제 같이 하는 것이고 문재인 편은 문 후보가 중심이 돼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출마 선언문을 보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 예. 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고 성공할 때까지 도전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으며 예.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는 나라. 또 마음 편히 아이 낳아 걱정 없이 키우고 일하는 엄마도 힘들지 않은 그런 나라. 예. 또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마치면 학교와 일자리가 기다리는 나라. 실향민이 아버지 산소에 가서 소주 한 잔 올리고 남북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재외동포들이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다라고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하고 품격 있는 나라. 예. 뭐 요렇게 국민들이 바라는 그 염원, 우리가 새로 만드는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예. 출마 선언문에 담았고 마지막에 그 슬로건을 달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더 준비된 대통령 후보 문재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더 준비된 네. 대통령. 네. 예, 예. 예전에 DJ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그 모토를 걸지 않았습니까? 예, 예.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또 더불어민주당의 더자를 함께 해서 네, 더 준비된 후보 문재인. 네, 이렇게 이름을 단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박근혜가 김대중 대통령의 준비된 대통령을 따라해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 이걸 달지 않았습니까? 네. 그 김진 씨도 그거를 따라했어요. 네. 준비된 새 정치인. 그냥 새 정치인 하시면 되겠네. 대통령 하지 말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2012년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 이걸 슬로건으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네. 좀 더 진전된 구체적인 그런 국가 비전이 제시된 것 같군요. 뭐 어떤 그 거창한 행사장이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그 출마 선언을 했다는 점도 상당히 눈길을 끄는군요. 예. 네. 자,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 금요일마다 한국갤럽조사가 나왔는데 네.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31%가 나왔는데요. 예, 예. 지난주보다는 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예. 전두환 표창 발언, 그게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안희정 충남지사는 17%였는데 그 지난주보다 1%포인트가 빠진 거고요. 그리고 3위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10%, 그리고 그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 8%로 예. 두 사람은 지난주와 그 지지율이 같았습니다. 예, 예. 홍준표, 홍트럼프는 6%로요. 지난주보다 4%포인트가 뛰었어요. 지난주에 2%였는데 지금 3배로 이제 오른 것이고, 예. 그 뒤로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2%, 지난주에 1%였는데 여기도 2배가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1% 이렇게 나왔고, 그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호남권 지지도가 지난주에 47%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엔 33%였습니다. 무려 14%포인트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전두환 표창 발언이 타격을 입혔다. 호남권 여론에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2%, 지난주보다 2%포인트가 떨어졌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13%로 이제 같았고, 그다음은 정의당 5%, 바른정당 4%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건 뭐 사실 자유한국당 후보들 또 보수 정당인 바른정당 후보들의 뭐 상승세는 주목할 만한 거라고 보기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네, 초라하죠. 이 뭐 오차범위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황교안이라는 그나마 조금 기대했던 메시아도 지금 사라진 상황에서 이제 그 표심이 이제 방황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뭐 홍준표 지사 6%, 임진태 2% 이게 뭐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 아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안 좋아하겠지만은 제가 나가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충분하죠. 네. 예, 하여간 그 황교안이 불출마한 이후로 여권 보수 정당은 그야말로 지리멸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홍 트럼프가 뜨면서 더 혼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내뱉는 말이나 품격 측면에서 상당히 좀 수준이 좀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재앙이죠. 저쪽 그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을 보는데 홍준표가 가장 앞선단 말이죠. 오늘 홍준표 씨가 그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했던 말 중에 가장 귀에 들어오는 게 지금 문자 반응은 온갖 욕설들만 지금 들어오고 있다. 라면서 문자를 소개했는데 김어준 씨가 이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지사가 했던 말이 그냥 집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놀면서 보내는 문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야 김어준 씨가 반박을 했죠. 아니다, 이거는 사회인들이 출근하면서 듣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다. 뭐 그러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홍준표 지사는 상관없다. 어차피 나 찍을 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욕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당선에는 별 그 애착과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아니 뭐 그러면서 빅텐트론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국민의당과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안철수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박지원 대표와는 아주 정치할 때부터 친했다. 고수 중에 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어준 총수가 또 한마디 했죠. 예전에 나랑 한 말 있지 않냐. 박지원이 뭐라고 요물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또 폭로를 했고요. 네. 뭐, 아니 요물이라고 하지 않고요. 제가 당시에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홍준표 지사가, 그땐 지사가 아니었죠. 그, 2012년 4월 총선 낙선하고 이제 할 일이 없었을 때, 그때 이제 JTBC에서 제안이 왔나 봐요. 홍준표 지사한테. 한번 진행자로 오겠느냐. 그래서 홍 지사가 김어준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니까 밥을 한번 산 거죠. 저도 또 주진우 기자도 같이 그 자리에 합석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홍준표 지사가 저한테 용민아 그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라면서 그때 제가 떨어졌을 때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정치는 요괴가 하는 것이다. 요괴. 그래서 한참 그 얘기가 나오다가 그럼 야당에 요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를 얘기하더라고요. 유일한 요괴다. 요물이 아니라 요괴였군요. 요괴였어요, 요괴. 그래요. 하여튼, 본인이 요괴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홍준표 지사 얘기는? 본인이 요괴라고는 안 하죠. 아니, 정치를 할 사람들은 요괴여야 한다고 하니까, 뭐 본인도 요괴라는 얘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때 받아들였는데, 재밌네요.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자유한국당은 전의를 상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유일한 변수라고 하는 것이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 이분이 나오는 거 말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뭐 근데 지금 플레이어가 뭐 많아진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뭐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압니까 홍석현을?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손석희보다도 더 모르는 건데. 그렇죠. 인지도 측면에서는 뭐 한번 나와 보라고 하시죠. 뭐 이미 뭐 저는 뭐 또 준비된 기사가 많이 있고요. 예. 준비된 기사요? 그럼 뭐 홍석현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홍석현에 관련한 기사를 많이 쓰시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아, 그럼요. 뭐 새로 취재할 것도 없고 예전에 삼성 X파일 녹취록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제 기사로 재가공해서 내보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석현. 아니, 홍 씨들이 요즘 하여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우위 구도인 대선 구도에서 뭔가 변수를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언니가 보고 있다. 어떻게 이번 주 업데이트 됩니까?
예, 업데이트가 됐고요. 예. 이번 주 가장 이슈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아주 불붙고 있는,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 분위기죠. 예. 예, 안희정 지사의 이제 정 떨어진다. 그런 이제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출입기자들 이제 불러서 지금 분위기 어떻냐, 이런 얘기를 나눠봤어요. 예. 안희정 지사가 왜 그렇게 사실상 많이 지금 삐진 거잖아요. 많이 지금 열받아 있는 거고, 왜 그런 거냐, 물어보니까, 그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선의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분노가 빠져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해하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매우 불쾌했다고 해요. 아니 그 정도 언사 갖고 화를 냅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진행자인 이유주연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가 빠져 있다는 얘기는 문재인 전 대표 참 핵심을 잘 짚은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섭섭하게 받아들였다니 좀 그렇다 그런 이제 반응을 이제 보였고 또 한 가지가 그 MBC 토론회 때 이제 대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안 지사 주변에 혹시라도 네거티브를 속삭이는 분이 있다면 멀리하거나 단속해야 한다. 이 발언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했고요. 안희정 지사는 저게 문재인 전 대표의 표현이 아니다. 속삭인다든지 이런 표현이 누군가가 써준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좀 신경을 좀 자극하는 그런 내용을 주변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에게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지금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진 이제 상황인 것이고,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 쪽의 어떤 열혈 지지자들 그런 얘기까지 나갔어요. 그 우원식 의원이 그걸 제안을 했죠. 그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 그러니까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아주 그냥 강도 높은 비방은 좀 자제하자. 우리 좀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자. 이제 이걸 이제 우원식 의원이 제안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19명 거의 이제 전원이 다 이제 서명을 한 건데 이세영 기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8원, 4원 후원금 보내고 문자 폭탄 보내고 이런 거 정말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행동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호영 기자가 반문 기자로 찍혀서 좀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도대체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친문 패권이 도대체 있는 거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하호영 기자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 권력은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곳에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쨌든 뭔가 좀 근거 내진 실체가 있으니까 나오는 얘기일 것이다라는 취지였는데 이 발언부터 시작해서 하호영 기자가 이른바 반문 기자로 이제 낙인이 찍혀서 쓰는 기사마다 항의가 들어오고 엄청나게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런 것들 사람을 좀 힘들게 하고 서로 비방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자제가 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그 김남일 기자 그 특검을 이제 취재하다가 한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중간에 작년 12월에 새누리당 탄핵 이제 동참하라고 국민들이 그야말로 그 문자로 막 이제 압박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새누리당 의원들 대부분이 다 전화번호를 다 바꿔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김남일 기자 3개월 만에 돌아와서 취재를 하려는데 전화도 안 되고 새 전화번호를 알아서 다시 전화를 해도 이게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지금 취재가 너무 어렵다는 우픈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 이제 언론 지형이 너무 반문재인 이렇게 쏠려 있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들이 언론을 곱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한겨레까지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한겨레는 저쪽 편에 선 언론과는 달리 쪽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더라도 나를 저쪽보다는 좀 약하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기도 하지만 방식이 너무나 이게 위압적이다 보니까 참 역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이 기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의 보도에는 이게 무슨 악의성이 있다든지 뭐 야권 잘 되지 말라 혹은 뭐 객관을 가장한 그냥 뭐 기계적 양비론, 양시론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한겨레가 제가 출마했을 때 사설로 사퇴하라 이랬거든요. 꼭 기억합니다. 한겨레 독자로서 그 신문 받아봤을 때 아주 황망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 뭐 당시에 한겨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설이라고 저는 아주 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대정치인의 어떤 기백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유당에 들어가셔서 정말 보수 개혁에 예. 촉매가 되셨어야 되는데 예. 정말로 그걸 못 알아보고 제명을 하다니 정말 저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우리 김태규 기자님께 미리 말씀드리자면 월요일에 법무법인 동안의 이광철 변호사와 함께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해서 당원 지위 회복을 위한 소송에 들어갑니다. 정말로 지난한 싸움에 돌입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입당 정치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네.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로 직구해.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로 직구해. 중개 수수료 없이 직구할 땐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네, 토요일은 김수민 전 구미시 의원, 녹색당 전 대변인 만나는 날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나와 계시죠? 네, 김용민 PD에게 1만 원 플러스 알파를 받아낼 김수민입니다. 아니, 또 제가 내기에서 졌습니까? 이게 기억이 그렇게 오래 못 가십니까? 제가 이긴 것만 기억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 방송에서 박근혜의 금요일 이내 구속 여부를 두고 1만 원 내기를 했었죠. 다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야, 좀 피어나갈 데가 없는데,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그리고 제가 또 플러스 알파를 또 받아야 됩니다. 뭡니까? 저작권료인데요. 김용민 PD께서 그 박근혜 파면 당시에 앞으로 공화국 논평 이런 코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SNS에서 토로하셨을 때 제가 탄기국이라는 신생국가에 띄우는 메시지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결국에 단기국 논평이 탄생하는데 제가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는 거. 이거는 제가 그 화면을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절대 증거인멸이 안 되도록.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제가 올해 첫 방송에서 뉴스 농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것도 코너명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1만원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네, 이거 뭐 방송으로 다 남아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게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들면은 구속영장을 제가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당신이 뭔데 청구를 해? 이상한 사람이네. 옛날에 그 정몽준 씨가 네.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상대 후보가 그러니까 김황식 후보가 뭐 약간 기분 나쁜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무슨 말인지 기억은 네. 안 납니다만 자기가 사법 처리하겠다고 서울시장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말이죠. 아예 재밌는 동네입니다. 아예 권력을 네. 가지면 뭐 무소불위의 그런 권한을 행사하려 하는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면면을 볼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몽준 씨가 아직도 자유한국당에 있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뭐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요즘 이 양반 뭐하고 지내나요? 궁금한데. 네, 뭐 의원도 아니고 하니까 어디 조용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양반 성대모사 연마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니, 뭐 연마만 하면 다 사라지거나 은퇴하거나 구속되거나, 젠장을.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방금 정몽준 전 의원 홈페이지 들어갔습니다. mj정.com인데, 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딱 이거 하나 나와요. 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예. 네네. 연말을 했는데 사라져버렸으니 참 안타깝고, 사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죠. 바로 김수민 전 의원입니다. 그 김진 성대모사 했다가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됐잖아요. 아니죠. 인생을 좀 낙관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빨리 사라지기 전에 제가 몇 번 성대모사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좀 그래요. 긍정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그 형님 참 실속도 없습니다. 뭐 가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일보 퇴직하면서 받았을 퇴직금일 텐데 뭐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뭐 언론사 중역이었다 하더라도. 근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경선에 나서면서 1억을 냈단 말이죠. 기탁금으로. 네. 근데 15분 연설하고 그냥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족들의 원성이 자자할 것 같은데. 퇴직금 중에 1억을 15분 연설하려고 날렸어요. 예. 제가 근래 본 본지랄 중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이제 정몽준 성대모사로. 15분 성대모사 하려고 그렇게 돈을 썼어요. 약간 김종인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지. 알겠습니다. 아이고. 세월호 인양 어떻게 보셨어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우리 김수민 전 의원께서는 뭐 하셨나요? 제 참사 당일에 대해서 낮에 명확한 기억이 없는데. 왜 명확히 기억을 못해요? 뭐 주사 맞았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날 굉장히 바쁜 날이었어요, 제가.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그날이 참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인 게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날이었어요. 여러 가지 일로. 그러니까 선거운동 하면서 막 지지세가 막 확인이 되고 막. 그래요. 네. 그런 날이라서 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좀 배가 언제쯤 인양이 될까. 뭐 그런 얘기들을 또 주변 사람들이랑 나누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진짜 배가 다시 좀 떠오르면 그래도 속이 좀 후련하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보통 그 사고가 났을 때 뭐 슬픔이라던가 또 앞으로는 잘 되겠지라는 또 다른 희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게 마련인데 그때는 뭔가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리고 저도 그날 이후로 이제 선거 운동이 중단이 되는데 여러 가지가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양이 되면 좀 내 마음이라도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 좀 그래도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지는 예상을 못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까지 빨리 되는 건지 예상을 못했던 게 많은 사람들이 또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이죠. 아유, 그래요. 참 세월호 참사는 우리 민족적 트라우마인데 이런 참사의 사실상 책임자인 자는 뭐 그날 아침에도 멀리를 하는 이런 초강력 티타늄 합금 멘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참 저는 정치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멘탈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감옥 갈 거라고 보세요? 감옥 가야죠. 구속된다? 구속은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이게 사실 다음 주 내로 되는 게 제일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데, 검찰이 계속 간을 볼 것 같긴 해요. 그러다가 저는 검찰한테 미리 얘기해 두는데, 그렇게 간 보다가 대선 본격 기간 동안 구속될 수도 있다. 아, 그렇지.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방금 뭐 세월호 인양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대한민국 대청소 하면서 이 사고국가, 위험사회를 좀 돌아본다는 그런 취지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침몰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과정들 모두가 다 재난이었던 건데 이런 재난에는 항상 앞선 재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구미에서 2차례나 겪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구미 단수 사태입니다. 2011년 5월 8일 발생을 했던 사태인데요. 그래요. 그때 박대용 뉴스타파 기자가 그렇습니다. 춘천 MBC 기자로 있을 때 네. 그때 생수를 들고 맞습니다. 구미에 갔던 기억나네요. 예, 저한테 처음에 연락을 하셨다가 제가 사는 동네는 괜찮다. 빨리 회복이 됐으니까 다른 동네로 안내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날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또 기억이 명확하게 납니다.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어떤 행사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계속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게 아파트는 처음엔 괜찮았어요. 물탱크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임재범 씨가 나는 가수다 해서 그 나훈아 원곡의 빈잔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임재범 빈잔이 검색어 1위였는데 그 다음날에 구미 단수로 역전이 된 겁니다. 그래요? 임재범을 밀어낸 구미 단수 사태였는데 이게 처음에 주민들이 4대강 공사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뭐 딱 원인을 찍어서 얘기하는 걸 좀 경계했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봤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4대강 공사 때문에 맞았던 거예요. 그 취수하는 지역 근처에 준설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강바닥을 퍼내다 보니까 비가 오면서 유속이 갑자기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취수보가 떠내려가 버린 거고, 그리고 나중에 확인된 결과 국토교통부, 뭐 수자원공사 여기서 다 이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터지니까 새누리당 소속의 지역 정치인들이 이게 자기네들도 4대강 공사라고 인정을 한 거죠. 행불 상태에 들어갑니다. 행불 상태. 7시간 행불근해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그것도 제가 카피한 겁니까? 카피가 아니라 아까 전에 한번 당하시더니 되게 조심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행불이라는 말이 카피가 된 게 아니라 행불의 그 사례가 박근혜가 처음이 아니라 구미에서 이미 전조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저도 모르는 카피가 너무 많아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단수 기간이 길어졌고 저는 이제 막 머리도 못 감고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뭐 제가 의원이기도 했었고 자유방범대 대원도 하고 있어서 네, 처음에 보니까 막 술집이 장사가 잘 돼요. 물이 안 나오니까 술을 물 대신 마시려는 주민들이 그래서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고통이 가중되기 시작하고 골목골목으로 4대강 공사에 대해서 쌍욕을 퍼붓는 주민들이 계속 속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 설거지할 물도 없고 변기에 쓸 물도 없으니까 네. 이게 생수를 구입해가지고 생활용수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 물도 생수로 썼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쓸 수 있는 물이 없으니까.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빗물들은 다 그냥 흘려보내고 수도가 고장나면서 물을 못 쓰고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상수도를 멀리서 끌어오는 광역 상수도 시스템의 급소가 또 드러난 거죠. 그리고 물이 끊긴 원인도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였기 때문에 문명의 어떤 역설이 보이는 그런 나날이었고 그래서 이게 지역에 따라서는 최장기간 5일까지 단수가 됐고요. 끝나고 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주민들이 분노를 하셨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랑 구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었고요. 그 변호인들이 좀 저는 판단이 달랐는데 변호인분들이 좀 사회적 정치적 의미보다 승소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면서
정부가 빠졌어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소송은 진행이 됐고 저도 이제 소송단 공동대표를 맡아가지고 소송장 접수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2만 명이 안 됐다가 갑자기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서류를 써서 법무법인에 들고 가면 두당 2만 원씩 그 자리에서 나눠준다. 이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문자로 엄청나게 퍼지면서 엄청난 줄이 길게 법무법인 앞에 늘어서기 시작한 거죠. 허허.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사회가 얼마나 유언비어라든가 가짜뉴스에 취약한 사회인가 이런 거를 그때 이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어쨌든 헛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분들인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7만 명이나 참여하는 대규모 소송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의 법체계 문제가 또 드러나는데 예. 미국 같으면요. 이런 경우에 피해 주민 한 명만 소송에 참여해서 승소를 하면 그 피해 주민과 같이 피해를 봤던 모든 주민들이 자동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한국은 소송 건 사람만 배상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체계도 고쳐야겠다 이런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재판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2013년 4월에 거의 2년 만에 1심 판결에 윤곽이 나왔는데요. 이게 소송 참여자가 너무 많아서 사람을 9,999명 단위로 끊어서 재판했습니다. 사실은 제일 처음에 나왔던 판결이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건 맞는데 일일이 다 판결을 내려줘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서 결국에는 2014년까지도 1심 판결이 계속 진행이 돼서 나왔었고요. 이때 판결 내용은 1인당 2만 원씩 수자원공사가 배상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 구미시는 면책이 됐는데 이거는 뭐 중간 공급자인 구미시보다는 취수에 실패한 수자원공사한테 책임을 문 거죠. 구미시가 면책된 거는 뭐 크게 불만은 없었는데 저희는 1인당 하루에 3만 원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예.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항소를 했고 근데 의미가 있었던 거는 수자원공사가 김앤장에다가 이 변호를 맡겼습니다. 불패의 그 김앤장. 네, 그 김앤장이 구미 시민들한테 패배한 거죠. 네, 구미의 촌놈 변호사들과 시민들한테 패배한 건데 수자원공사도 그러니까 그냥 바꿔버리더라고요. 로펌을. 예, 그래서 또 2심이 진행이 되다가 2015년 10월에 이상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예. 수자원공사는 아예 책임이 없고 구미시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예. 이게 바로 4대강 공사에 면죄부를 준 판결입니다. 4대강 공사 때문에 분명히 이 사건이 터진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강물이 유죄네. 강물이 잘못했네. 그리고 더 웃긴 판결은 3일까지 단수 피해를 본 거는 수인 한도. 예, 참아낼 수 있는 한도라서 배상에서 빠지게 되고요. 4, 5일 동안 단수 피해를 겪은 소수의 주민들한테만 1인당 2만 원 배상해라. 예.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 전에 수자원공사가 얼마나 쪼잔하게 재판을 준비했냐면 1심에서 자기들이 지고 난 다음에 시민들 소송장 17만 장을 다 분석해가지고 주민등록등본 그 증빙 서류에 사고 당시에 구미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안 되면 그 사람들 다 빼버렸어요. 일일이. 알바를 썼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대형 로펌 변호사들까지 동원을 했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변호사비를 얼마 썼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또 비공개하겠다라고 와서 제가 행정심판을 또 걸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는 판정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판정이 미뤄지면서 결국에 작년 총선을 넘겨버린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으로 뭔가 의식한 것 같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에 총선 끝나고 나서 얼마 뒤에 비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판정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그 4대강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민감하게 걸려있는 부분이고 차기 정권 시기에서라도 좀 제대로 결판이 나는 그렇게 결말이 지어지는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사태는 2012년 9월 27일 구미 불산 사태입니다. 예. 예, 저도 이 사태 때문에 제가 그 전까지는 단수 김수민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래요. 단수 사태 때 이제 소송단 그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 사태를 계기로 불산 김수민으로 불산 김수민. 이게 불산이 뭡니까? 불산이 그 이제 화학물질이죠. 이 공장에서 불산을 다루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가 노출 사태가 터져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도 저는 별일은 아닌 줄 알았어요. 또 추석 연휴가 시작이고 제 지역구도 아니고 해서 처음에 현장에 안 갔는데 제보가 들어와서 추석 연휴 중간에 제가 그 마을로 가보니까 와 이게 세상이 누렇게 떠 있는 거예요. 공장 바로 인근에 논이 있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주민들이 불산 공장이 바로 옆에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 사고도 세월호하고 비슷한 대목이 많은데요. 이 정부와 공공의 대응은 여기서 이미 세월호 때 나타났던 그 태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마을 주민들이 처음에 긴급하게 대피를 하거든요. 알아서. 키우던 소가 기침을 막 하고 침을 흘리고 이러니까 마을 이장분이 긴급하게 대피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구미 씨가 갑자기 다시 복귀하라고 마을로. 상황이 굉장히 위태로운데 왜 또 복귀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멀쩡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 이렇게 의심을 일단 할 수 있는데. 시민의 안전은 관계없고. 그 뭐 안전하다고 친 거죠, 그냥. 자기네들 기준으로. 그때 마침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구미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것 말고 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데 뭐냐면 뭔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박근혜 후보한테. 박근혜 후보 미래 권력이고, 그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구미 씨가 뭘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빨리 수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바로 가만히 있으라인 거죠. 실컷 대피해놨더니 다시 복귀하라고. 자기들의 체면 아래에 시민의 안전이 있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엄청 화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재대피 시키고 특별재난구역 선포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됐는데 재대피도 안 되고 마을 주민들이 또다시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러고도 남유진 시장 끝까지 아무런 부끄럼 없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대단히 웃긴 짓을 했는데 이게 왜 대피시킨 주민을 빨리 복귀시키게 됐냐, 이 하나의 근거기도 한데요. 공기 측정을 해봤더니 안전하다는 겁니다. 기준치 미만으로 나왔다. 근데 그 기준치는 사업장 이런 현장에서 한 방에 딱 세웠을 때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노출에 대비한 기준치로 보기엔 너무 높아요. 네. 딱 보면은 이 나뭇잎들이 다 말라 죽어 있는데 이 마을에 그렇게 그냥 당장에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했답니다. 지금 나무들 이렇게 죽어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나뭇잎 말라버린 거 보라고. 그랬더니 환경부 공무원의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가을이라서 단풍이 든 거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주민분 중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공무원의 기싸대기를 날렸다는. 진짜? 네, 그 얘기를 듣고. 오일 갖고 놀리냐고. 네. 그래요. 그래도 한 대 맞고 정신 차렸겠네. 당시 공장 인근의 뭐 그 시골 마을 상황은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이 이제 구미 사공단에 있는 공장이었는데, 당연한 거죠. 인근 공장부터 먼저 난리가 나겠죠. 마을보다 여기가 더 가까운데요. 그래서 어떤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 관리자한테 가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하니까 관리자가, 내가 잠깐 다녀올 테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으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먼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가만히 있으라죠, 가만히 있으라. 그렇죠. 여기서도 나타난 거죠. 법적으로 노동자들한테는 작업 중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은 작업을 알아서 중지하고 대피를 하고 나서 사후에 보고를 하면 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뭐 다 사문화가 된 거죠. 이 공장지대에서. 그리고 이 사고 이후에도 한동안 사업장들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냥 일을 했고 제 친구 형도 여기서 일을 하다가 시름시름 앓다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그게 다 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경시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결국에 지역 기업들도 퇴사한 직원들이 최근 많아져서 힘들다 이런 하소연을 했는데 사태 이후에 민주노총하고 같이 그때 노동상담을 해봤더니 다들 비정규직에다가 임금 수준도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만둬도 좋은 그런 나쁜 일자리였던 거고 그 상징적으로 딱 봐도 이 공단 지대에 노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재난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라든가
빨리빨리를 외치는 그런 한국 사회 문화가 불러일으켰는데 이 와중에서 또한 드러났던 게 한국 사회의 앙상한 그런 노동권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장하나 의원이 구미에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그때 계속 노동자들을 일을 시켰던 공장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야, 국회의원이 왔는데 기업 관계자도 안 나오고 노동부 공무원을 불러냈더니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씨발 나라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년 반쯤이 지나서 세월호 사고가 또 터져버린 거죠. 네, 그 세월호 사고 때 사실 구미 사람들은 또 좀 각별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사고가 터졌을 때 많은 대비를 하고 반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 세월호 사고로 터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고들이 세월호 사고하고 비슷한 측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터지지 않도록 좀 유의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생태계를 파괴하면 인간이 다친다. 구미 단수 사태 때 나타났던 그 교훈을 좀 반드시 되새겼으면 좋겠고,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이 장사하기 좋으니까 나라가 산다. 예, 이런 신화에 대해서 구미 불산 사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크게 간추리자면 이 두 가지 교훈 반드시 우리가 새기고 정권 교체는 물론이고 국가 대청소에서 유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 그런 일들이 빈번한 이유가 정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그냥 거기 공천만 받으면 바로 당선이 등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성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성의를 표할 수가 없어요. 전 그렇다고 봅니다. 그 지역 특성이 구미는 공단 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해야 되는 도시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그런 도시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을 할 만한 국회의원이 안 나오고 지역의 어떤 부동산 투기족들이나 건설족들이나 네, 이쪽을 계속 대변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지방 정치인들이 계속 나온다는 게 또 문제가 되겠죠. 최근 보도를 보니까 박근혜가 구미에 내려가서 살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예. 그럴 생각은 없을 겁니다. 아니 만약에 박근혜가 구미 가서 살면 좋을 거 아니에요. 설마 거기서 단수 사태가 발생하겠습니까? 무슨 불산 참 대통령이 아니지 지금은. 헷갈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가 구미 가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너무 살기 좋은 동네네. 뭐 그냥 단수 사태가 정말 예기치도 않게 일어나고 또 불산도 유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러고 있고. 아니 구미 시민들은 그러면 단수와 불산이어서 박근혜까지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그 박근혜 씨 같은 분은 그 구미 같은 첫 동네에서 살기 싫을 겁니다. 그래요? 네, 본인이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김관용 씨가 지금 경북도지사인데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뭐 대통령이 원하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대통령은 박근혜인데 박근혜가 원하면 구미에서 모시도록 하겠다라고 지 마음대로 짓거린 건데요. 박근혜 씨는 구미에서 산 적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 구미에 이상한 설화가 돌아다니는 게 금오산 전기가 좋아서 제왕이 2명 난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 된다라고 이걸 근거로 해서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박근혜는 구미의 전기를 제대로 받아간 적도 없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제왕이 2명이 아니라 3명이라는 또 이상한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는 김관용 지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수민 아닐까? 김수민? 네, 제왕적 시민. 제왕적 시민. 그게 좋습니까? 제왕적 시사평론가. 알겠습니다. 진정한 제왕은 따로 있는데,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정동영 의원께서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딱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게, 정동영 의원이 그 추첨제 시민회의, 국민소환제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 이게 제가 김용민 브리핑에 지난주에도 했었고 몇 달 전에도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역시 내가 한 박자 앞서 나가는 평론가구나 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얘기 했었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는데. 지난주에 했었어요. 지난주에.
내기와 함께 다 잊어버리셨군요. 예. 당신 얘기하면 다 잊어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전 의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용민의 주크박스. 오늘은 문승현 전남대 교수가 작사 작곡한 노래 그날이 오면입니다. 문승현 교수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1986년인가 아니면 1985년인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성문박 교회, 도시산업선교회라고 불렸던 곳, 그곳에서 노동자 기타반을 운영하고 있었다. 기타반은 노동자를 상대로 공연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그때 노래 모임 새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가수도 작곡가도 아니고 활동가라는 이름이 더 격에 맞고 영광스럽게 느껴지던 시절. 망원동 3평짜리 차고, 늦겨울이었나 아니면 초봄? 한기 때문에 갖다 놓은 냄새나는 석유난로가 기억난다. 냄새나는 담요가 그 옆에 있었을 것이다. 컵라면도.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고 조영래 변호사의 명작, 즉 전태일을 소재로 한 책, 그걸 재료로 해서 나는 주제곡을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7밤을 세웠다. 네. 그날이 오면은 노동자 전태일을 기억하며 만든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둔 1월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1차 촛불 집회에서 4.16 세월호 가족이 주축이 된 4.16 합창단 등에 의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노래는 놀랍게도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은 물론이고 세월호의 진실이 규명되는 세상을 함께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은 아니었으리. 세월호가 인양됐습니다. 이제 진실도 인양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물질도 괜찮은 거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나쁜 짓도 아니고 그저 제일 뒤에서 함께하는 우리 친구 꼴찌를 위하여 박수 한번 칩시다. 짝짝짝.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시가 있는 토요일입니다. 네, 시가 있는 토요일입니다. 예, 예. 오늘은 제가 오래전에 약속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 우리 밥 딜런의 시 두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수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네, 예. 뭐 가수이기도 하면서 뭐 시인이기도 하고요, 작곡가이기도 하고, 네. 뭐 모든 걸 갖춘 사람입니다. 예. 오늘은 그 손광수 선생이 쓴 음유시인 밥 딜런, 사랑과 저항의 노래 가사 읽기라는 책을 참조하면서 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손광수 선생은 밥 딜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아, 밥 딜런을 박사학위 논문 차원에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죠. 아, 그럼요. 예. 미국 그 영문학과에서는 밥 딜런 영문학 교재에도 뭐 당당히 올라와 있죠. 예. 밥 딜런은 이 책 제목처럼 사랑의 시인 또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 특히 정치적 포크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 미국 포크 음악사에서는 우디 거슬이라는 걸출한 봉우리가 있고요. 그 뒤를 잇는 이 밥 딜런은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정치적 포크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밥 딜런은 정치적인 그 포크 송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게 반전, 베트남 전쟁을 비롯해서 핵전쟁을 비롯한 반전 문제, 예. 그리고 인종차별에 비판하는 노래, 그리고 인권 문제 등등을 다룬 곡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 중에 블로잉 윈더 윈드는 다 아실 테고요. 예, 예. 그리고 오늘은 제가 Let Me Die in My Footsteps, 그러니까 걸어가다 죽게 해달라 라는 노래하고, 예. 그다음에 Masters of War라는 노래, 예. 뭐 노래이기 전에 시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 Let Me Die in My Footsteps는 핵전쟁의 공포를 지배의 도구로 이용하는 미국 또는 소련을 비판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죽음이 오고 있다. 누가 내게 말해도 지하로 내려가진 않을 것이네. 그러니까 죽음이 오고 있다고 누가 나한테 말해도 나는 지하 방공으로 피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죽기 위해 내 몸 이끌고 내려가지 않을 것이네. 무덤으로 가더라도 내 머리를 높이 들 것이네. 지하로 내려가느니 걸어가다 죽게 해주오.
항상 전쟁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실제 전쟁도 일어났지. 예. 삶의 의미는 바람 속으로 사라졌고 어떤 이들은 종말이 가깝다고 생각하고서 사는 법 대신 죽는 법을 배우고 있지. 지하로 내려가느니 걸어가다 죽게 해주오. 내가 똑똑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 내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걸 난 볼 수가 있어. 설령 전쟁이 일어나 죽은 자들이 넘쳐난데도 지하에서 죽기보다 이 땅에서 죽게 해주오. 지하로 내려가느니 걸어가다 죽게 해주오.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가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 마지막 절 3절에 이어진 4절을 마저 보면 이래요. 예. 공포를 일으켜야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지. 너무나 오랜 세월 그들은 전쟁에 대해 말해왔지. 예. 그들의 글들을 모두 읽어봤지만 내 입을 막고 살았지. 하지만 이제 하나님, 내 미약한 목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하소서. 지하로 내려가느니 걸어가다 죽게 해주오. 그러니까 공포를 독가스처럼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지배해온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지배자들은. 전쟁의 공포를 먹고 사는 지배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중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Let Me Die in My Footsteps라는 노래입니다. 나는 죽어도 지하로 숨어들지 않겠다. 그냥 전쟁에 대들면서 전쟁과 맞싸우면서 나는 죽어가겠다. 라는 비장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아울러서 이 Masters of War라는 전쟁의 대가들 또는 전쟁의 명수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노래는 정말 군산 복합체를 비판하면서 우리들을 전쟁의 노예로 만들고 무기로 노예로 만드는 자들, 이 자본가와 전쟁광들을 신랄하게 통렬하게 비판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예. 그 가사가 너무너무 신랄합니다. 이거 사드 생각하시면은 뭐 정말 피부에 그대로 와닿을 줄 압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리 나와 전쟁의 명수들, 이 모든 총을 만든 너희들, 이 죽음의 전투기를 만든 너희들, 이 거대한 폭탄을 만든 너희들, 벽 뒤에 숨어있는 너희들, 책상 뒤에 숨어있는 너희들, 내가 너희의 가면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걸 알기 바란다. 이게 1절입니다. 아하. 만만치 않죠? 예. 2절 볼까요? 파괴하기 위해서만 이 모든 걸 만드는 너희들. 너희들은 마치 작은 장난감인 양 내 세상을 가지고 놀고 있지. 너희들은 내 손에 총을 쥐어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총탄이 빠르게 날아다니면 뒤돌아서 멀리 달아나 버리지. 자본과 권력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3절 좀 더 볼까요? 세계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옛날의 유다처럼 너희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지. 너희들은 나도 속아주길 바라겠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눈을 꿰뚫어 볼 수 있어. 너희들의 뇌도 꿰뚫어 볼 수 있어. 도랑을 따라 흘러가는 물속을 들여다보듯. 우리 시민들에게 구하는 이 밥 딜런의 요청 같습니다. 예. 사드가 배치되는데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 예, 한 절 더 볼까요? 예. 너희들은 방아쇠를 잠가 놓고서 다른 이들이 그 총을 쏘게 하지. 그러고는 물러 앉아 지켜보다 죽은 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 저택 안으로 숨어버리지. 그동안 젊은 이들의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는 진흙 속으로 스며들고 묻히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기획하고 이 무기를 만드는 자들은 절대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다. 다 저택으로 숨어버리죠. 예. 총을 쏘게 하고 대포를 쏘게 하고 사드를 배치해놓고 다 지들은 숨어버리고 그 젊은이들을 이 총알바지로 내보내서 이 젊은이들의 시체가 흘러나와 그 피가 진흙 속에 스며든다고 노래합니다. 이 메스터스 오브 워는 전쟁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득을 보는 세력들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자본과 이 권력을.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엔 밥 딜런의 사랑 노래도 아름답지만 이 반전 노래들 또 인권을 노래하는 곡들 예. 시들 이게 밥 딜런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예. 이런 노래 가사 하나하나 리릭스라 그러죠. 이 시편 하나하나가 노벨상에 충분히 값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가사를 음미하면서 예. 들으시면
노래의 의미가 더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 남북의 분단을 즐기고 그 뒤에서 웃고 있는 자들의 표정도 함께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안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공개 방송. 다음 주 화요일 3월 28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있습니다. 전주시청 대강당으로 저녁 7시에 오시면 될 텐데요. 총 500석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채워주셔야 합니다. 노동정책과 노동자 그리고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후원하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전주시청 대강당입니다. 매일 일부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에게 도서출판 시사인북에서 협찬하는 노래가 위로다. 이 책을 선물해 드립니다. 노래가 위로다. 이 책은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지낸 김철웅 전 기자가 집필했는데요. 각박했던 시절 우리를 위로해 주었던 음악들을 소개하는 음악 에세이입니다. 노래마다 숨어있는 에피소드를 들추어내서 전해드리는 책 노래가 위로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도서와 함께 선글라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가 협찬해 주셨는데요.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온 코페낙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함께 드립니다. 남해바다의 절경을 한눈에 즐기실 수 있는 두모실 펜션 이용권인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는요.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정답은 K뱅크였습니다. 사람 사는 나라님, 세월호 선체를 보니 팽목항을 다녀왔던 기억이 떠오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유로운 님님, 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피박 퀴즈 당첨자입니다. 당첨자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보내드립니다. 어제 피박 퀴즈는 세월호가 참사 발생 후 며칠 만에 인양됐는지 맞히는 거였지요. 정답은 1073일 만이었습니다. 해보고 후회하자님, 세월호를 인양하면 역사교육 전시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침몰했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죠. 대구 김치대장님, 대구 달성군이 고향인 40대 정자입니다. 삼성동에서 달성군으로 이사올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 분위기 과히 좋지 않습니다. 오지 마세요. 네, 이런 글 남기셨습니다. 자, 이번엔 개그의 전당 헌재 시간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대통령 박근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관과 청와대 참모가 치열한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었죠. 당시는 청와대 상황실을 책임지며 박근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과연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물은 것입니다. 김희수 재판관이 말입니다. 재밌기보다는 씁쓸합니다. 들어보시죠.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다. 이 이야기는 2014년 7월 7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랑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회의록을 보면은 관저 집무란 개념은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 계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주로 나오지. 그런데 이제 그 며칠 뒤에 가면은 관저도 집무하는 곳이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왜 처음 운영위원회 조사할 때는 관저에서도 집무를 했다. 이 말씀을 왜 안 하신 건가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더라고요. 자세히. 그래서 제가 당시 김기춘 실장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 대통령님이 어디 계시고 뭐 하는 이 동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꺼려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요구와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일에 이제 통상 공식 일정이 없으시면은 관저에서 이제 근무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만일에 그날 그냥 통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9시에 뭐 대통령이 출근하신, 나는 다른 대통령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저도 아는 바가 없는데, 네.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하니까, 9시에 출근하신다 그러면은, 출근해서 본관에 근무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 것 같아요? 혹시 의견 내가 물어보는 건데, 예. 제 생각에는 뭐 차이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왜 차이가 없었으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대통령께서 일하시는데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식의 시점, 인식이 지연된 거하고 인식의 수준하고 이것이 같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인식의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바로 구두로 누구가 대면복으로 왔을 때 들으면서 여기 여러 가지 의문난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문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보고를 받을 때, 그럴 때의 효과라는 건 굉장히 빠른 그 상황에 대한 인식도 되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못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본관이 저희 사무실 훨씬 멀습니다. 관저보다. 관저가 훨씬 가깝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라고는 보질 않고요. 시간적으로도 오히려 관저가 더 가깝습니다. 저희가 전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실제 대면에서 보고하고 그걸 좀 받았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걸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김장수 실장이 그 건에 대해서 증언한 거는 이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안보실장으로서 계속 파악하면서 또 조치를 할 게 있는지 뭐 중대본이나 지시하고 저희 상황실 내에서 계속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가서 대통령께 대면에서 막 보고해서 뭐 질의응답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다라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전지적 시점에서 그 문제를 들여다볼 때하고 그 상황이 벌어진 당시의 상황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